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방에서 모셨던 유시민 작가님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바로 모실 예정이었는데 오늘 러시아가 갑자기 침공을 하는 바람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23,000명이 기다리고 있는 최고의 기록 세우셨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왜들 그러시나 모르겠네. 제가 작가님 뵌 적이 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언제 뵀냐면 제가 정치부 말진일 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그때 말진들은 뭘 하냐면 이렇게 마이크 들고 가서 이렇게 복지부 장관 직전에 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이제 거기 정치부 말진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왜 어떤 이 진보 진영 분들은 저렇게 냉정하신가. 왜냐면 한나라당 쪽 가면 의원들이 막 손도 꼭 잡으면서 막 이러는데 그때 언론이 이쁠 리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군대 생활하는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의무복무 비슷한 기분으로 그렇게 정치하고 있어서 그걸 비즈니스로 생각하면 어떻게든 할 텐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태도가 틀려먹은 거죠, 제가 그때. 정치하는 놈이. 아니, 다른 특히 보수 정당 분들은 가면은 저는 이제 어린 기자라고 가면은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원래부터 알던 사람까지 잘해주세요. 이렇게 막 손도 꼭 잡고 잘했었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자세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세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정답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 정치를 잘 모르고 또 정치를 할 어떤 바람직한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도 익히지 못하고 하실 생각도 기대하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됐고 오래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뵙고, 그때 이제 이렇게 가까이서 몇 번 마이크 대느라고 뵙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언론에 계속 있다가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이렇게 나오실 때 이렇게 뵈면 인상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때 당시에 날카로움 같은 거 본인도 이렇게 느끼시죠? 많이 그때 당시에 날카로움이라는 건 굉장히 없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텔레비에서 보면서 느꼈는데 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셨다, 인상이. 그런 본인 주변에서 혹시 사모님이라 그런 말씀 하시죠? 인간이 달라지겠어요? 근데 이제 보직이 바뀌니까 이제 전투병으로 전선에 있을 때 하고 제대해서 이제 개구리복 입고 다닐 때 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세월이 사람을 약간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렇게 날선 부분은 부드럽게. 아니, 나이 먹으면서 더 날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치를 그만두셔가지고 부드러워지신 거예요. 제대군 있는 원래 현역에 있을 때보다는 좀 그렇죠. 정치 하나 원래 여쭤볼 때 제 후배들이 작가님 모신다니까 가장 다른 건 말고 일단 누가 이기는 걸로 점치냐고. 아까 두 집 반이라고 자체 진단을 해주신 걸로 기억합니다. 두 집 반은 아니고 이제 한 집 반인가? 이제 반집 승부인데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은 오늘 신진서 선수 또 농심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것도 제 관심이 있는데 반집 승부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내기 국면에서 득점할 포인트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재명 후보 쪽이 승산이 조금이라도 더 있지 않나? 보면 지금 불리해 보이는데 반집 불리해 보이는데 게 전반적인 정치판에 좀 오래 전망을 했다는 분들 공통된 전망입니다. 반집 불리해 보이는데 근데 끝내기 국면으로 가면 반집 이길 수도 있겠다. 여당 지지층한테는 유 작가님이 오늘 가장 희망적인 분석을 제 요새 모신 분들 중에 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아까 본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지율 선거에서 이기지만 여론조사에서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대선에 워낙 차이가 나가지고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가 이제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워낙 등락이 심해서 그때 좀 엎어치고 이런 거 있었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근소하게 승부가 났죠. 예. 1997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될 때도 예. 아주 1.7% 근소한 차이였고요. 예. 또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될 때도 뭐 2% 조금 넘는 정도의 차이였고요. 예.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한 4% 내외의 차이였었죠. 그런 게 이제 박빙 선거였는데 이번 선거도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게 박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의 효과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그런 논평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착시가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뭐 제가 직접 후보가 되어서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도 해봤고요. 당시 정몽준 그때도 보셨죠? 그때도 뭐 가까이에서 보좌를 했고요. 노무현 후보를. 그리고 제가 국민참여당 시절에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참여당 후보의 단일화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때 민주당하고 국민참여당도요. 평일에 하느냐, 평일 밤에 하느냐, 평일 낮에 하느냐, 주말을 끼우냐 안 끼우냐가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해보면. 결과 자체가 바뀔 만큼 그럼요. 결과가 크게 바뀔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회라는 것은 우물물처럼 균질하지가 않아요. 아무데서나 아무 때나 바가지를 내려서 뜬다고 해서 그 물맛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 집단인 유권자 집단과 거의 비슷한 표본 집단을 끌어내야만 여론조사의 여론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 여론조사에서 지난 한 2주일 동안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있죠. 뭐 단일화 안 해도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했죠. 열심히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안철수 후보를 능멸했죠. 능멸해서 안철수 후보로 하여금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다고 말하게까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단일화 안 하고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가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 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다시 좀 급해지는 분위기 맞죠?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보면요. 약간 그렇죠.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요. 어제 오늘 나오는 조사를 보면 거의 딱 붙어서 다시 나오잖아요. 이 추세선을 누구보다도 중요시 하시잖아요. 이 정치 쪽의 여론조사는 특히나.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여론의 변화라고 보지는 않아요. 아까도 강조하신 원래부터 있는 건데 여론조사의 변화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좀 더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전화를 받고 있다. 그러면 작가님 해석에는 그동안 어떤 우리가 분석하는 외부에서 많이 분석했던 어떤 사건 때문에 출렁였다는 건 다 착시라 이 말씀이시죠. 원래 있던 여론이 어느 쪽이 더 드러나고 덜 드러나고 이 차이란 말씀이시죠. 저는 그러니까. 뭐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팽팽한 진영 대결이었다고 봐요. 몇 달 전부터요. 원래부터. 원래부터가. 그럼 뭐 별로 그렇게 바뀔 만한 뭐 사건도 없는데 지지율이 막 출렁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몇 시에 조사를 했냐. 무슨 요일에 했냐, 문항을 어떻게 했냐,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하면서 다른 이슈들을 잔뜩 넣어서 6분, 7분씩 걸리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건 여론조사의 정도를 벗어난 거라고 봐요. 그러면 더 정확하려면 아예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누구 뽑을래? 딱 이렇게 그것만 물어요. 내일 투표일이라면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해야죠. 딱 그것만 딱 물어봐야지. 그거 하고 이제 그 응답자 특성을 알기 위한 몇 가지 질문. 나이하고 지역하고 이런 정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만 딱 물어보고 끝나야지. 그게 이제 심플하게 되는 거지. 5분 이상 걸리는 여론조사를 주의 깊게 들으면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관심도 없는 단일화 문제를 계속 물어요. 가상적으로. 그것도 후보를 다 물어봐야 되니까 14명을 차례차례 다 묻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착시가 발생한다. 완전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분위기가 신나서 뭐 귀찮더라도 내가 해주고 싶어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야 될 동기도 없어요. 혹시 뭐 이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아닌가 이러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참고 대답하지만 여권 지지층 경우에는 완전 짜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의 중도 이탈 사례 이런 걸 보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지표로 이제 정체성 지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특성 중에 뭐 나는 진보, 중도, 보수 이래 물으면
진보하고 보수가 예. 비슷해야 돼요. 예. 어느 쪽이 좀 많고 적을 예. 수는 있지만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예. 근데 그게 1000샘플에서 100개씩 차이가 나면 그거는 이미 표본을 모으는 과정 표본이 자체에서 오염돼 있다 말씀이시죠? 오염이 아니에요. 예. 오염이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대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조사 방법 때문에 그런 것이든 예. 이제 문항 설계 때문에 그런 것이든 예. 결과적으로 조사 완료되는 샘플 중에서 예. 보수가 많게 되도록 예. 그렇게 만든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을 시킬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인 오염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아이고 누가 의도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 전문 여론조사 예. 기관들이 물론 뭐 과거에 보면 일부러 그렇게 한 사례들도 그래서 과태료를 맞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거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냥 자기 찍고 싶은 사람 찍으면은. 그럼요. 그게 모여서 예. 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저도 이 직업에 저도 20년이 훌쩍 넘게 근무를 했지만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럼?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다면. 돈 때문에요. 아니 문항을 단순히 하는 건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그러려면 딱 다른 조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 조사에 여러 가지를 조사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평일 낮에 조사하는 이유도 그렇죠. 샘플 모으기 되게 힘들어요. 20, 30대는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 바쁘게 말단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끊어버리죠. 저도 그 5분, 6분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저도 말단 직원이, 사실 원래. 회사원이. 예. 그러니까 다 돈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간에 조사하면 야간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5시 반에 끝내버린다고요. 조사를. 주말에는 안 해요. 또 주말에 하면 또 수당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원 3명짜리 여론조사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ARS 조사하는 데들. 그리고 거기서 면접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직접 못하죠. 그러니까 어딘가 의뢰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실한 조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유권자 여러분들께는 시민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보 보수 양쪽이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팽팽하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는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 혼자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기 때문에 2등부터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하고 또 더불어서 나한테도 좋을까 또는 뭐 우리나라에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냥 자기 소신대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짜증내실 필요 없고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여론조사에 좀 뒤진다고 해서 승질 나시면 전화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굉장히 와닿는데 뭐냐면 누군가를 설득하건 말건 고민하지 말고 내 삶이 그래도 1mm라도 나지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 선수를 찍겠다 이런 식으로 맘먹으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 삶을. 꼭 그것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우리가 후보를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누가 이익이 될까 혹은 나에게 이익되는 정책을 누가 내놨나 이거를 보고 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고요. 나한테는 손해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이 사람이 되는 것이 나라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고 찍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타적인 분들이 많을까요? 근데 그건? 물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어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버는 쪽에 속해요. 저는 부자 증세를 하는 후보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이익과는 무관해요. 내가 물질적으로 좀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 전체를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길인 것 같아.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에 따라 투표하기도 하고요. 나의 이익을 근데 제가 거기는 약간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요. 유 작가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을 보면은 유 작가님은 뭐 그게 그 주변을 이렇게 보면은 꼭 유 작가님 개인에게 이익일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게 그런 측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씨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 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면이 좀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냐? 못 돌아가요. 저는 못 돌아간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마찰이 생기겠죠. 돌아갈 수 없는 시대인데 돌아가려고 하는 행태가 생기면서 피할 수도 있을 사회적 마찰이 생기고 그거로 인한 사회적 에너지의 소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국가적인 그로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갑자기
검사시켜가지고 아무나 때려잡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되냐.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도 네. 작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검찰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더 풀어주겠다는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돼도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그걸 더 풀어주겠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또 알아서 시스템으로 가게 한다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역행이나 부작용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시끄러워지겠죠. 시끄러워지는데 저는 두렵지는 않아요. 예. 우리 뭐 옛날에 뭐 그보다 훨씬 더 총칼 들고 하는 사람들하고 해봤는데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예. 그때 막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저보고 와서 강연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강연할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광화문에 차벽 쌓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이런 거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정권 시절에 실제 총칼을 휘둘렀다면 이거는 비비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역행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역사라는 것이 일방향으로 좋아지는 그런 것만 있다면 그게 인간 세상이겠냐. 인간이 그렇지 않은데. 작가님 너무 모진 세상을 많이 겪어보셔가지고 이 상황 자체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가 좀 일반인들이 검찰을 일반인 꼭 아니라 어떤 약간의 어떤 그 민감한 일을 하시는 분들 정치적으로 뭐 이런 분들이 느끼는 검찰에 대한 두려움 민감도보다 약간 그 모진 세월 옛날에 모진 세월을 많이 거치셔가지고 민감도가 둔감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 주변에 물론 이제 아까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뭐 비슷한 사람들이 뭐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 주변에 약간 전문가 집단이나 혹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그런 분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좀이라도 불편하면 릴레이 인터뷰하는 방송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TV 토론 나와서는 뭐 매주 뭐 기자들하고 만나겠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알지. 지금 후보 시절에는 만인에게 을인데 어떻게든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해서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시기에도 좀 불편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되고는 할 리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화 안 되는 사람이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대화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해서 지 맘대로 할 수 있냐. 뭐 우리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이건 완전히 좀 다른 얘기 갑자기 생각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중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는 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 왜 열심히 안 하냐면 되면 지금 국회 다수석이 민주당이고 윤석열 후보가 2년 동안 굉장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론이 확 돌아서게 2년 동안 만들기 때문에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의 생명은 재선되는 또 하는 건데 그 상황은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약간 장난기인데 진심도 남긴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그거는 너무 이제 정치하는 분들을 희화시키는 건가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전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이러면 그래 저런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엉망되면 국정이 그럼 국민들이 그때 되면 굉장히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이 높아질 테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내가 다시 국회의원 되는 유리하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진짜로 그렇게 하는 의원들이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저도 뭐 국회에 좀 있어봤지만 그 정도까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아까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저도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제가 여기서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위에서 하고 여기서 했는데 저는 옛날에 이제 아주 옛날에 취재할 때 한 번 뵀었고요. 저 성남에 그 인권 변호사 하실 때 한 꽤 몇 번 뵀었고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이 대단히 많이 준비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변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 명민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다양한 분야를 그렇게 알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떤 똑똑한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이 정책 중에도 약한 부분도 있고 좀 근데 아주 다양하게 공부를 했구나.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5년 전 경선에서 이제 아슬아슬한 3등을 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었고
그 책이 있습니다. 이재명의 9번팔이라고 해서 소설가 서혜성 씨가 정리를 했던데 그동안에 공부 모임에 했던 얘기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에요. 공부 많이 했고요. 준비를 많이 했죠. 또 도전하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가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장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거의 대통령에 가까이 가 있는 사례거든요. 이분의 정체성을 저는 정치인보다는 행정가로 규정을 해요. 근데 행정은 일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장관을 임명했다. 그럼 뭐 장관 임명해가지고 뭐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리고 나서 뭐 좀 하고 나면 또 갈아치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업무 파악에 6개월 걸릴 사람 같으면 장관은 안 시켜야 돼요. 장관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예컨대 보건복지부다. 그럼 뭐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전문적인 게 아니에요. 그 보건 분야 혹은 복지 분야의 행정의 일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일은 다 공무원들이 하죠. 그래 행정의 일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결여된 조건이 무엇이 있고 그 과정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거를 하고 더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장관이 해야 될 일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과 청와대에서 해줘야 될 일과 이제 언론이나 외부 환경을 개선해야 될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그걸 하나씩 집행하는 게 행정의 일반 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그거에 굉장히 능해요. 그러니까 훈련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반 원리를 개별 사안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데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 뭐랄까 가성비가 좋아요. 정책을 하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힘을 안 들이고 그 일을 해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경기도의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와 관련해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 동안 그 계곡의 불법 제가 그걸 직접 한번 저도 그 부분이 딱 궁금해서 그걸 정말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왜 못하는 놈들은 왜 못하는 거야? 이게 제일 그렇죠. 궁금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하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어떤 얽혀있는 이해관계 그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기도의 시군에 가면요 계곡이 있다는 것은 되게 농촌 지역이에요. 그 말씀 딱 하시죠. 그러면 되게 거기 오래된 학교 출신들의 선후배로 그 군청 공무원하고 시청 공무원들이랑 그 업자들이랑 다 동네 현민 마우고요. 그래서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형님 이번에 막 시장이 까다롭고 도지사가 뭐라 해가지고 과태료 좀 2배쯤 갈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뭐 영업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이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번에는 와서 형님 지금까지 내가 참 그랬는데 내 목 잘리게 생겼어요. 도지사가 뭐 점검해가지고 집행 안 되는 데들은 징계한대요. 징계 먹으면 승진도 안 되고 이거 딱 그 얘기하죠. 형님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이거거든요. 요는 그것이 안 풀리는 요체를 잘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부분을 건드릴 줄 안다. 그런 게 행정의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상당히 국회의원만 하거나 혹은 막 무슨 검사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자기 권한으로 법에 있는 대로 하고 말고 그냥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런데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실 때는 행정군 경험이 없으실 때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의 일반 원리는 꼭 해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타고난다는 말씀. 회사 운영도 기업 운영도 그렇거든요. 다 비슷합니다. 모든 일이 조직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 조직체가 당면한 과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되는 일반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장관으로 가면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리면 그런 사람 장관하면 안 되고요. 2주일이면 끝나요. 2주일이면. 제가 작가님 모시면 진짜 오늘 뭐 이따 다른 얘기보다 꼭 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세월 속에 가장 많이 가슴에 남으시고 또 어떤 가장 해법을 좀 아실 것 같아서 진짜 여쭤보는 건데 검찰을 겪어보셨잖아요.
검찰 개혁은 그리도 아픈 세월과 그리도 여러 가지 어떤 사연이 있고 지금까지 왔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요? 왜 뭐가 그래서 제가 왜 안 되는 아까 그 행정하고 똑같이 어떤 부분이 얽혀 있는 건가요? 도대체 보시기에. 그 저는 뭐 검찰 잘 모르는데요. 예. 그 분야에 제가 종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너무 대우를 잘해줬어요. 예. 이제 전두환 정권 때 검사들을 불이느라고 예. 뭐 차관급을 몇십 명을 만들어주고요. 예.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임용만 되면 바로 서기관급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 5급으로. 예. 예. 5급인가요? 3급인가요? 4급으로 예. 시작. 3급으로 시작. 시작. 예. 3급으로 시작하고 차관급 이상 대우만 해도 몇십 명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정권의 더러운 일들을 검찰이 처리를 했고요. 예. 이제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검사로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검사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무소불위의 외부 통제를 전혀 받지 예. 않는 어떤 집단이 돼 버렸고요. 예.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아직 공수처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지만 예.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검사들도 내가 하는 이 업무 처리가 예. 혹시 위법 행위일 경우에는 나도? 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이게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의 행위 양식을 변경을 가할 수는 있죠. 제도로서요.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가지고요. 예, 제도로서요. 예, 그전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었던 반면 지금은 잠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 좀은 나아질이라고 봐요, 저는. 아, 다음에는 낮을 것이다 이제. 예, 좀씩 나아질 거라고 근데 봐요. 공수처 저 윤석열 후보 공약 중에 공수처 없애겠다는 것도 있는 뭐 그런데 그건 법 개정해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 될 가능성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던지는 거예요. 입법이 필요한 것들은 예.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예.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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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물론이고요. 공수처법은 물론 못 바꿉니다. 예. 그럼 뭐 자기가 막 하겠다는 거는 국회를 바지저고리로 하는 거예요. 예. 그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어떤 뭐랄까요? 이 관찰을 오래 하셨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이제 그 인물 관찰도 오래 하셔가지고 제가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보실 것 같은데 일단 지도자로서는 아까 평가를 좀 관찰을 하신 걸 말씀을 해주셨고요. 윤석열 일단 이재명 후보도 좀 여쭤보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어떤 인간형이라고 관찰을 하셨습니까? 인문사회적으로 보면 예. 그건 좀 조심스럽고요. 예. 제가 그런 말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예. 이제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뭐 개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다르게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예. 근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예. 이런 행위로 하는 걸로 미루어 볼 때 그걸 여쭤보긴 한 겁니다. 뭐 예. 이런 거는 있을 수 예. 있겠다 그런 건데 이제 뭐 이런 거죠. 내가 뭐는 좀 아는데 예. 딱 보니까 이 가족 사기단이야. 예. 잡아 넣어야 돼. 예. 이런 판단이요. 이거 예. 제가 사실 정명훈 검사라는 분이 쓴 그 친애하는 나의 민원인이라는 책을 윤석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예. 보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보면 사법연수원 시절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예. 제가 그 되게 감동받았는데요. 예. 노인 요양시설에 봉사활동 점수 받으러 갔어요. 예. 예. 근데 이제 할머니들하고 막 놀아주고 하다가 예.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낮잠 시간 들어가시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근데 봉사 시간은 채워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뒷뜰에 가가지고 예. 풀 뽑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 요양원 분이. 아 검사들을요? 예. 예. 그 검사들이 아니고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생들을 예. 그래서 얘 비슷하게 두 개 있는데요. 예. 얘는 뽑아서 없애야 되고요. 예. 얘는 놔둬야 돼요. 예. 라고 말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은 정선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풀을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자기는 촉으로 알아서 열심히 뽑고 있는데 예. 아주 그 동기들 사이에서 예. 아주 총무 역할을 하는 아주 머리 좋은 친구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야, 너 어떻게 구분하냐? 예. 그때 얼른 보면 비슷한데 예. 잘 보면 예. 좀 차이가 있어. 예. 뭐가 달라? 정확히 말해봐. 얘는 매끈매끈한데 얘는 예. 잘 보면 보슬보슬한 털이 있잖아. 예. 빙고. 예. 됐어. 자, 달 들어. 예. 털이 있는 애는 없애고 매끈한 애는 놔둔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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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람이 예. 자기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서 촉으로 하는데 예.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점수를 받아서 오면서 그날 죄 없이 뽑혀나간 매끈매끈한 애들은 몇이나 있을 거며 예. 아주 보송보송한데도 불구하고 속 들어오는 살아남은 얘기입니다. 애들은 얼마나 예. 있을 것이냐. 예. 그게 이제 검사의 일,
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그 책에 참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아주 속 들어오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윤석열 씨는 그런 태도가 없어요. 내가 엄청 큰 권력을 가졌고 이것이 사람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이라고 하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단하면 안 돼요. 예단했더라도 증거를 따라가면서 수정하고 수정해야 돼요. 좀 뽀송뽀송한 애들은 다 잡초인 줄 알았는데 뽀송뽀송한 애들 중에도 아닌 애들이 있어.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죠. 이거는 검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자들도 처음에 어떤 연구를 시작을 할 때 자기의 선입견이 있어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하거든요. 자료를 따라가면서 그렇습니다. 자료가 나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 사실과 자료를 그렇습니다. 보고 나의 생각을 바꾸거든요. 근데 대장동 건에 관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막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과거 조국 교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사모펀드 좀 아는데 이거 가족 사기단이야라고 말했어요. 제가 뭐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에게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담을 개별적으로 독대를 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뭐 확인은 못했지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예단이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검사의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토록 무지막지하게 자신의 예단을 가지고 권력 행사를 했던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면 어떨 것인가. 이런 점에서 약간의 공포감을 느끼는 거는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그렇지만 막 무섭지는 않아요. 나 싸울 수 있어요. 아니 저 민간인이신데 뭘로 싸우시려고? 왜요? 우리가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헌법의 권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역시 어떤 싸워보신 분이라서 자신감이 있으시네. 뭐 그 험한 세월도 살았는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그 주변에 좀 뭐랄까요, 점잖은 분들이, 이른바 그 점잖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점잖다는 평을 받는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상스럽다는 겁니다. 그런 상스럽다.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그거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랄까 좀 옹호를 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옹호를 하고 싶으시고 그 상스럽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 어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 후보들 보고 이걸 이렇게 고치세요라는 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유력 후보들이 저보다 젊은 대통령 선거를 봐요. 처음이신가요? 저가 이제 내 자리는 무대의 위가 아니고 저 조명이 비치지 않는 객석 어디엔가 내 자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이재명 후보는 저보다 4살 젊고요. 윤석열 후보는 1살 젊고요. 심상정 후보는 동갑이고요. 그다음에 뭐 안철수 후보는 훨씬 더 젊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저보다 젊은 세상이 됐어요. 저는 완전 기성세대가 된 거죠. 그런 입장에서 후보들 보고 이미 환갑이 넘었거나 환갑에 다가온 그 사람들인데 이걸 이렇게 고치세요, 저렇게 고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다만 어떤 면이 있을 때 그 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것만 남았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참 멘토 없는 인생을 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 들어갔던 1978년도에 성남 상대원동에서 오리엔트 공장을 남의 이름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하고 4살 차이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야학 교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9시 넘어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야학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극히 근자에 이르기까지 정치에 들어오고 나서도 자신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 점을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더 훌륭해지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처음 봤던 2006년, 2007년 그때하고는 물론 비교도 안 되고요.
처음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제가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 후보로 예. 뛰면서 그때 같이 선거운동을 성남에서 하고 했는데 예. 2010년 처음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와도 지금 엄청 다르고요. 예. 예. 심지어 2018년에 경기도지사가 되었을 때와 지금도 또 다릅니다. 예. 경선을 할 때 당시의 이재명 후보와 지금의 이재명 후보 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내가 좋아하는 대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대목도 있으나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사람이다. 예. 그 점 하나는 좀 안심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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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명석함에서 나온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예. 성공에 대한 집착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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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하고 다른 점인데 예. 저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꼭 성공해야 돼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말을 듣고 그리고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예.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 가수로 치면. 예. 근데 음원이 많이 팔리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수? 예. 아니 물론 어떤 가수가 더 좋으냐 하면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예. 내 부르고 싶은 노래를 평생 불러온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대중들이 좋아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한편으로 안쓰럽고요. 좀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러지 마세요, 저러지 마세요라고 하기 싫고요. 예. 그대는 꼭 성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 같아. 이렇게만 예 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보고 있죠. 예. 저는 작가님 그 말씀 하실 때 저는 주변에다 무슨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냐면요.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꼭 얘기가 아니고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그 약간 그 많은 유권자를 떠나게 했던 그 상스러운 그 발언. 예. 굉장히 상스러운 발언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 앞뒤 정황을 보면 달라지고요. 일단 평가. 달라지죠. 예. 예. 앞뒤 정황을 보면 그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형이 부분이 엄마한테 있고. 이렇게 욕했지. 그래. 어? 그런 형수, 내가 형수 오빠가 형수 엄마한테 그렇게 이렇게 욕을 하면 형수는 좋겠어. 인용의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많은 점잖은 분들은 그걸 용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저도 뭐 인정을 하는데요. 제가 느끼고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기 엄마한테 친구가 욕하면 때려준대요. 예, 그 말씀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또 그게 아니고 약간 우리 사회가 어떤 스탠다드의 기준을 너무 이상하게 과도하게 높이 잡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 집안에 옛날에 어렵게 크다 보면 한 집안에 한 명 정도는 뭐 아버지한테 대드는 놈도 있고 뭐 저쪽 어디 한 집 건너서 보면 뭐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린 TV 드라마 같은 데는 너무 어떤 정상적인 가정 소위 소위 정상적인 가정을 어떻게 프레임화 딱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면 근데 사람 사는 사회가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 저도 뭐 그냥 한국 사회에서 괜찮은 뭐 남들이 말하는 그냥 괜찮다는 대학 나와서 편편하게 살아왔지만 제 친구의 한 다리만 건너고 제 집안에 한 다리만 건너도 아주 폐륜적인 사람이 한 명씩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서 발생한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아주 치명적 도덕적 결격 사유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물론 입에 담은 건 잘못한 거지만 아니 근데 권행커님 예. 여기 외전하고 외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줄 분도 모실 거죠. 예, 왜냐하면 저 모십니다. 모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부담 없이 얘기를 하면 엄마한테 욕하면 나도 형한테 욕해요. 그냥 그런 거고요. 그게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관련돼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뭐랄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계속 발전해가는 사람이다. 그 점은 뭐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 그게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캔의 맨발의 청춘 같은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모르시면 캔의 맨발의 청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오는데 BGM 깔아주나?
끝날 때 좀 깔아주세요. 저희가 그 기자재가 좀 예산이 없어. 예산 타령하지 마세요. 예. 약간 그런 거 있고요. 예. 잘할 거야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예. 예.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죠. 예. 예. 그러나 지금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근데 지금 너무 장시간 제가 작가님 오늘 처음 모셨다고 너무 장시간 괴롭혀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마칠 시간도 돼가지고요. 네. 그런데 뭐 쉽게 좀 놔드리긴 그렇고요. 이게 뭐 오랜만에 자주 나오실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제가 붙잡고 지금 시점에서 물론 저는 뭐 여러 가지 보는 분마다 여러 가지 견해로 보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시기에 올해 대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대선을 아까 관찰해 보셨다고 참여도 해 보셨으니까요. 올해 대선 중에 그래도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올바른 일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사신 분이니까 올해 대선의 의미,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올해 대선은 나는 이런 성격의 대선이라고 보고 이쪽에 방점을 둬야 한다, 어떤 그런 해석이랄까요? 관점이랄까? 하나 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나 해주시죠. 국가의 역할 중에요. 예. 국가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는 모든 시민의 요구에 동등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 이런 건 되게 폭넓게 예. 동의하는 이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의 소망과 요구에 대해서 국가는 동등하게 예.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 근데 우리 사회는 발언권이 굉장히 불균등하게 나눠진 사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말로만 양극화 해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실제로 국가 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예. 지금까지 국가를 운영한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시민들의 예.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는 예. 그런 정부를 한번 보고 싶다. 예. 뭐 지금 정부까지의 정부가 다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 부족했다는 예. 느낌이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정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예. 소망이 있고요. 이제 그런 소망에 비추어 볼 때는 윤석열 후보나 다른 예. 후보들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의 체험을 정책으로 만들어 온 사람이기 예.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한 기대가 조금 이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언론에서는 이제 당위적인 어떤 얘기보다 예. 선거의 승패에 관심이 예. 많죠. 예. 저는 아까 계속 이게 이제 마무리인데 사실 저도 가야 돼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반집 정도 윤석열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 국면으로 지금 이 시각 현재에 예. 와 있어요. 팽팽한데.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제 한 열흘 정도 끝내기 국면이 펼쳐질 것 같은데 예. 사전투표 시작될 때까지. 그럼 바둑 끝내기 국면에서 그러면 국면이 어떻게 될 거냐. 예. 그때 저는 윤석열 후보는 크게 득볼 끝내기 자리가 없다고 봐요. 예. 네. 예. 끝내기에서 크게 득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결집을 다 했어요. 예. 예. 국민이 키운 윤석열. 예. 내일을 바꿀 대통령. 예. 정권 교체 하나로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예. 누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무슨 좋은 면이 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예. 그거 하나로 지금 선거전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것은 중반전까지는 그런 것이 예. 좀 통하지만 이 끝내기 국면에서는 그런 수를 둬서는 예. 득점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요. 반면 이재명 후보는 큰 끝내기가 2개점은 있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예.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예. 진보층 쪽이 결집이 예. 다 안 돼 있었거든요. 예. 아, 그 얘기를 진짜 여쭤본다는 게 아니. 예. 이른바 얘기하는 아까 본방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까먹었다는 생각. 지금 그 말씀하세요. 열성적인 친문 지지자들. 예. 은 아직까지 이재명에게 다 안 갔습니까? 왜 못 가는 건가요? 아직도 그 옛날의 구원인가요? 꼭 친문 지지자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뿌리가 깊은 정당이어서 예.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 예. 거죠. 아, 지금도요? 예.
보시기에.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그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예.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예컨대 뭐 서울대 무슨 사이트에서 서울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예. 드나드는 사이트에서 무슨 제일 뭐 무슨 존경받는 동문 1등 윤석열 예. 뭐 예. 제일 반대 꼴찌 뭐 조국 예. 유시민 예. 이 조사들이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아무 대표성 넘는 조사를. 예. 그거를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최근에 예. 그 보고 있는 심리는 뭔가요, 근데? 너무 상황이 지저분하고 예. 짜증나니까 보고만 있다가 예. 최근에 이제 어떤 사이트가 떴냐 하면 예.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 동문이잖아요. 예. 그 이 서울대 동문으로서 이 부끄러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래서 예. 졸업생 1만인 선언을 조직하는 캠페인이 며칠 전에 시작이 되었어요. 아, 예. 지금 한 5, 6천 명 정도가 서명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예. 그동안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요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박해 가는데 예. 3주밖에 안 남았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윤석열 후보가 특히 지난주에 예. 엄청나게 앞서가는 여론조사들이 몇 개 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던 전통적인 진보 진영 예. 지지층들의 결집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예. 본격적으로. 그게 표수에 의미 있는 표수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예. 예, 저는 이제 그게 큰 편은 아닌데 어차피 예. 원래 자기가 화점에 바둑을 뒀고 예. 예. 그 날일자로 걸쳐놨던 예. 그 귀기 때문에 예. 그 귀에서 원래는 많은 집이 날 수는 없어요. 고집밖에 못 예. 나는 거지. 예. 근데 그동안에 변해까지 잠식당에 있던 예. 그런 데를 이제 지키기 시작한 거죠. 예. 이제 그 점이 자기의 귀를 튼튼하게 지키는 점에서 끝내기에 작점들 할 때가 있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쪽이 특히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예. 남녀 갈라치기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페미니즘에 대한 예. 공격을 예. 하고 하면서 20대 남성을 활성화시켜서 예. 투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예. 일부 효과도 본 것으로. 그게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 반작용이 안 보였었거든요. 예. 20대 여자요. 예, 20대, 예. 30대 여성들. 여성들. 예. 그 반작용이 원래 나타나야 되는데 예. 이재명 후보도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예.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꼭 보수 후보처럼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예. 예. 뭐 이렇게 여성부를 만들었던 그 여성가족부를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장관을 3분의 1 이상 무조건 여성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한테서 보였던 면이 이재명 후보에게 좀 잘 안 보이니까 예. 예. 그냥 2030 남자들은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쪽에서 막 선동을 하고 예. 여성 쪽들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전혀. 예. 근데 그쪽에도 여론조사에 반영도 안 되고요. 네, 반영도 안 되고 대답도 안 해버리고. 대답도 안 해버리고. 예. 예. 근데 거기가 상당한 정도의 끝내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 저는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어떤 논의들을 이제 2030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며칠 전부터. 예. 아, 그 잠깐 말씀하신 게 데이터로 말씀하신 감인가요? 혹시 그 부분은? 아직 데이터로까지는 안 예. 보이고요. 감이시군요. 다만 이제 예. 커뮤니티나 예. 또는 주변에서 이제 여성들의 동향을 이렇게 좀 들어보면 예. 며칠 전부터 그 논의들을 이제 좀 하기 시작했다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하게 되면 지금 2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 남성층만 일부 활성화돼 있고 예. 2030 여성들이 여론조사에서 활성화돼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예.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예.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저는 지금 반집 유리해 보이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끝내기가 진행이 되면 반집 우세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간다. 예. 전국적으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렇게 예. 지금 봐요. 예.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초기 선거운동 초기에 그 몽골병정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약간 전환하고 변화시키고 이랬는데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뭐 가볍다. 네. 뭐 또 과거의 어떤 민주당의 기존 가치와는 약간 다른 정책도 내놓고 그렇죠. 있고요.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작가님? 아까 왜냐하면 가치를 지향하시는 인물형으로서 이렇게 보시기에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이재명 후보가 모범생이 아니거든요. 예, 예.
이념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훨씬 더 모범적이었어요. 예. 예. 전통적인 민주당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범생이가 아닌 후보가 범생이 예, 후보를 이긴 게 민주당 예. 경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거 공보도 대단히 그 전통적인 민주당의 선거 공보가 아니에요. 지금 예. 공보물 온 것도. 예. 아까 말씀.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면은 법음생 가지고는 대처가 안 되는 국면 같다. 지금 상황이. 예. 객관적으로도.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좀 민주당스럽지 않은 거 예. 이런 거 저는 때가 되었다. 드디어. 아, 예. 그럴 때가 되었다. 예. 바람직하게 보시는군요. 예, 어느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본인 입으로도 그럼 뭐 국민의힘 정책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안 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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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게 뭐든 상관없다. 예. 그 실용주의로 볼 수 있는 이제 건가요? 보통 이념적으로 보면 뭐 실용주의 이렇게 예.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주의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냥 실용 그 자체인 것 아, 같다는 실용. 생각. 예. 그러니까 이게 실용가. 예.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예.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지도 강하고요. 대통령이 되어서 칭찬받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성공한 강하고요.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도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을 받는 정책들을 내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빼면 이재명이 아니라고 봐요. 예.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예. 그런 대목들이 있긴 한데 그런 스타일의 리더가 나올 때가 되었다. 예. 우리 사회도. 예. 저하고는 아주 달라요. 저하고는 아주 다른데 그러니까 예.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작가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이재명 후보를 꼭 뭐 그분의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가끔은 소인들이 작은 일관성을 위해서 큰 걸 망칠 때를 많이 봐.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내뱉은 한마디 작은 말을 가지고 그 일관성을 위해서 한 말을 더 디디고 집착하는 예, 거죠. 또 한 마디를 더 디디고 하다 나중에 보면 정동안 저 달나라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 보기 나름인데 예. 뭔가 어떤 정책을 내놨다가 반발이 심하거나 비판을 많이 예. 받으면 아니 무조건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그럼 또 대화해보고 나서 예. 국민들이 반대하면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저는 유연성으로 보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을 뒤집는다고 그렇죠. 표현을 하죠. 예. 결국은 평가의 문제예요. 저는 그런 유연성이 좋아요. 예. 그냥 사람이 한결같다, 시종여일이다, 예. 뭐 저 사람은 안 변해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예. 그 지사를 우대하고 미덕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한번 있죠. 세운 뜻과 예. 입장을 몇십 년이 지나도록 예. 가져가는 거를 좋게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순발력과 유연성이 매우 필요한 시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이념에 비추어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기보다는 예. 실제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판단하는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스타일의 그런 정치인이 예. 여당의 후보가 된 게 아니냐. 예. 그렇게 저는 요즘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입장이라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정말 장시간 너무 괴롭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한 본방만 해도 그렇고 한데 좀 약간 하루 며칠 지나고 또 선거 가까우고 끝나고 혹은 뭐 이렇게 또 중요한 몸의 어떤 그 변곡점에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또 중요할 때 말고요. 별로 안 중요할 때 저를 그때도 모시죠. 모시죠. 예, 그때. 아니, 전 정말 이 전에는 제가 뭐 그 선거 전에는 시간도 어쩔지 모르고 제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 제가 정말 이 선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너 그때 당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선거 결과 나와보니까 당신 말 다 틀렸잖아. 이런 거. 예. 예. 이 선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저 희망사항에 치우쳐서 그랬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예. 그리고 정말 이제 끝낼 텐데 요새는 혹시 가장 제가 이건 제 사적인 궁금함인데 어떤 책 보고 계십니까? 혹시 가장 요새 지금은 과학 공부. 어떤 과학 쪽은 제가 그 미약하지만 제가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물리학부터 내과학까지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배우겠습니다. 뭐 공부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교양서를 읽는 거죠. 제가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장난으로 읽길 좋아해가지고. 예, 그냥 뭐 우리는 제가 요새 좋아하는 말이 우리 권행크님하고 저도 다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이 없는 원자 집합이거든요. 예. 아주 독특한 배열된 원자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뭐 그렇게 오래 뭉쳐 있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뭉쳐 있는 동안은
이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예. 자부심을 가지고 예. 과학 공부하니까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예. 제가 그 여기 정봉주 의원을 매주 모시는데요. 정봉주 의원 매주요? 예. 매주 여기 모시는데 제가 그 양자물리학 읽다가 원래 좀 무식한 사람들이 뭐 하나 읽어서 굉장히 신기하면 오래 써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양자의 그 정 의원님은 그 인탱글먼트라고 이렇게 얽힘이란 개념이 양자 있다. 얽힘이요? 예. 예. 그걸 설명해드리 그리 신기하신지 여기저기서 써먹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우주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얘기를 좀 그 양자역학은 대선 분석에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원자 단위의 예. 움직임이라. 다음에 모시면 꼭 대선 분석과 함께 그 과학책 쪽도 꼭 여쭤보고 많이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것까지 할 형편은 안 되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